네, 신의 한 수 시간으로 스타트 오늘 끊어보도록 할게요. 시작에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볼 시간인데요. MTNW 김동석 어드바이저와 바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보다는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듯 계속 불안하긴 합니다. 자,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지 지수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저희 리스크 관리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환율 상황부터 삼성전자 바닥은 맞는지부터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포인트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와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는지, 안심은 살짝 해도 되는지, 희망으로 살짝 돌려도 괜찮을지 여러 부분들 조금 짚어주세요, 위원님.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가장 중심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기침하면 전 세계 시장은 독감이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단기 급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뭐 5%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다 같이 올라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되는 거냐. 이 희망 회로를 돌리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희망 회로를 돌려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시장을 새로운 영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재료의 베이스가 바뀌어야 돼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금리 인상,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 있는 월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측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 일정 조절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시장을 이제 환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 그러면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미국이 이틀 동안 상승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하겠다 했다가 철회를 합니다. 그게 시장을 첫날 상승을 줬죠. 근데 이 상승은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뭐 오랫동안 진행됐던 걸 철회한 게 아니라 잠깐 얘기했다가 철회한 거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잠깐 해프닝이었던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재료가 뭐냐면 월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측을 합니다. 뭐냐면 지표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미국은 연준은 금리를 조절할 거야. 조절한다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발언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을 첫날 끌어올린 거예요. 두 가지 재료 같이. 두 번째나 이틀째 또 급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이런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호주에서 RBA인가요?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빅 스텝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베이비 스텝을 합니다. 그러니까 0.25를 합니다. 0.5를 할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미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봐라. 호주도 결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베이비 스텝 하잖아. 연준 그 가능성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게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연준은 어떤 발언을 하느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시장 시각이 있지만 그럴 리 없다. 닐 카시카리 연은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찰스 에반스도 지금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누군가는 지금 희망 회로를 돌리게끔 유도했고 연준은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속담에 연준에 대항을 하면요. 주식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 연준은요.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번 정해진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2% 될 때까지만큼은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0년을 그걸 갔던 게 연준입니다. 근데 연준이 지금 금리를 2% 가기 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0.3, 3%라든가 4%라든가 5%라면 지금 월가의 예측은 맞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걸 대비해서요. 근데 지금 얼마냐? 8%예요. 그러면 연준의 생각과 월가의 생각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죠. 저는 월가의 생각보다는 연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9.1에서 8.5, 8.2가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어요. 왜 믿지 않고 있냐면 지난번 8.2라 했을 때 근원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겠다고 했어요. 200만 배럴을 감산한 적은 없습니다. 50만 배럴, 100만 배럴입니다. 2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이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비축유를 막 풀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 오랫동안 적자 재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현재 자기들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가를 올리는 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을 아주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유를 1,000만 배럴을 풀어요. 푸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가가 올라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비축유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다음 원유 감산은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 상황적인 상황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비축유 하나 가지고 시장을 방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유가가 좀 내려와서 9월달 내려와서 이달에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다음 달 다시 올라갈 소지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11월에 FMCA거든요. 그 FMCA 때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추세를 못 느끼는 유가의 흐름이나 시장 상황인데 월가의 예측을 받아들이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에는 있잖아요. 패닉이 나와야 바닥입니다. 패닉이 안 나왔어요. 패닉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시장 있잖아요. 아직 패닉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위험한 순간까지 오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이 바닥이라는 걸 쓸 수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반등이 들어와서 희망의 열을 돌리게 한 것은 오히려 누군가가 시장을 털기 위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월가의 예측보다는 연준의 생각을 따라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준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연준은 경기 침체를 용인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저께도 미국의 석각 2명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용인할 거다. 단기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얼마 전에 애플도 아이폰 14를 어떻게 했어요? 증산을 철회했죠. 페덱스도 경기 침체로 경고를 했어요. 기업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월가에서 한다? 그럼 월가에서 주식을 결국은 팔려고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연준의 방향성을 보고 가는 게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길 연준의 방향을 안 따라가고 월가의 방향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 전 세계 시장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지금 이게 부팅이 이게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건 다우입니다. 다우 차트인데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추는 이 월봉에서 60월선 지지력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떠 있는 상태예요. 이 허공에 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일목균형표상으로 이 후행 스팬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은 대단한 힘인 겁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되돌리다가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10월달 한 달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제 첫째 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3주 이상 남았다는 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가 선행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우하고의 움직임을 보면 나스닥을 먼저 봐주는 게 좋겠다. 특히 아시면 애플이라든가 모든 종목이 나스닥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허공에 떠 있는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해석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저께 한 5거래일 동안 원달러가요. 37원이 빠졌어요. 오늘도 원달러 아까 1413원까지 뛰었다가요. 순식간에 1400원까지 그냥
돈도 박치셨다가요. 지금 또 얼마냐면 1,410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1,413원까지 갔다가 1,400원으로 뚝 떨어졌을까요? 오늘 국내장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아시아시장은 유일하게 상승까지 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안펀드 때문에요. 증안펀드. 아까 증안펀드를 10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뉴스에. 그게 원달러를 밀어버리고 주가를 확 끌어올렸던 거예요. 근데 그 증안펀드 때문에 지금 원달러 흔들렸는데 일단 원달러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달러는 꼭지가 안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1,480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월봉에서는 쌍대를 중요하게 봐라. 그런데 이 쌍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주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봉에서 여기처럼 1, 2, 3 고점 같은 이런 쌍봉이라든지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쌍대는요. 다 가짜예요. 대부분 경우 다 그냥 통과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자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아직 고점이 남아있다. 요 근래 뉴스를 보시면 원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 197억 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4,364억 불 정도 되는데 IMF가 적정하게 계산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6,400억 불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학회에서 제시하는 건 8,400억 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레포나 연기금에 그 미국 국채 투자한 돈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건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난 석학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못하겠지만 한 번 방향이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한 1996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때까지 시장을 보면 기술적 분석을 꼭 만들고 끝났어요. 기술적 분석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완성이 안 된 데서 들어가면요. 완전 미스가 나요. 제가 왜 임했었냐면 원달러가 지금 올라왔어요. 주가가 사실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안 빠진 상태에서 증안펀드가 2,0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대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안펀드의 규모가 10조 7천억인데요. 시가총액의 0.6%밖에 안 돼요. 한 100조 정도 하면 모를까. 이 정도 가지고는 오히려 시장에 문제가 됐을 때 물량 받아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 먹는 하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운딩을 못 지어요. 오늘은 올렸지만 그 역할 못합니다. 언제 해야 되냐면 미국이 위기 시그널을 줄 때 시장에서 완벽한 위기를 시그널을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카드가 다 소비될까 봐 좀 겁이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카드가 소비되면 다음 카드는 뻔하잖아요. 증안펀드 증액 이거밖에 없어요.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환율로 따진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안 왔다. 특히 월봉에서 쌍대를 보시는 분 입장은 좀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의 한 중요한 건데 쌍대가 나타날 때 일봉과 주봉에서 대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어요. 그 얘기 못하면 이거는 가짜다.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나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난리 났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막 초올립니다. 그렇죠? 하루에 4%, 3%, 오늘도 마이너스 1.9%까지 갔다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로 외국인이 약 한 90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올라온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였냐면 ARM. ARM이라고 해서 그 소프트뱅크죠. 거기서 그걸 인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죠? 그거가 실패가 됐죠. 왜냐하면 그 애플도 뭐 모든 반도체 업체가 거기서 다 설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수가 안 된다고 그러죠. 다 독자 인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는 다음에 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오만전자를 벗어나라. 뭐 주주 재고를 해라. 주주 환원을 위한 재고를 해라. 그런데 주주 환원 재고를 할 수 있는 걸 제가 고민해서 생각해 봤어요. 주주 환원 재고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가 됐어요. 뭐냐면 금리, 그러니까 액면 분할, 아니면은 무상증자, 아니면 주주 배당이거든요. 액면 분할은 더 이상 할 수 없죠. 100원으로 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려면 지금 100% 하려면 시총 350조 정도 뚫겨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50%라도 180조 되니까 무상증자는 힘들 것 같아요. 유일하게 쓰는 배당이거든요. 배당을 얼마까지 할 수 있겠냐.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났어요. 매출이 32% 줄어서 영업이익 10조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벌은 거 한 3, 40조 내에서
그 급여 빼고 못 빼고 다 빼서 난 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요?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대는요. 과거에 여기서부터 그 외국인들의 판 매도 물량이 있어요. 진짜 외국인 판 매도. 그 물량을 받아내줘야 돼요. 그게 못 받아준다 그러면 이건 다시 눌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리신부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9월 달에 개인들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2조가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매수를요. 삼성전자에. 그럼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외국인이 올렸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인가요? 개인이 이긴 거죠. 2조를 받았으니까. 물론 물탄거로 계산하면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2조 들어온 사람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난 거예요. 평단가 이상 올라왔으니까. 외국인한테는요.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통위가 다가오고 있어요. 금통위가 다음 주인데 요즘 금통위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금통위의 지금 금리 인상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빅스텝이든 베이비스텝이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가 0.75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10월, 11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빅스텝은 1%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0.25가 앞서가게 돼요. 근데 미국이 11월, 12월에 금리 인는데 그게 1.4%예요. 그러니까 빅스텝을 해도 미국하고 1.2 정도가 벌어져요. 빅스텝, 베이비스텝은 1.5가 벌어져요. 베이비스텝에서 1.75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은 금리 차가 엄청 벌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될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시장의 환율이 또 변화가 생길 건데 왜 이 뉴스에서 금통위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제가 금리 인상을 빅스텝 빨리 가야 된다 막 계속 했을 때 0.25 갔을 때 제가 좀 했는데 시장에서 실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어차피 맞은 말하면 자이언트 스텝 가야 한다고 봐요. 가서 미국 12월 됐을 때 금리 차를 최대한 줄여놓고 시장 대응을 해주는 게 더 현명할 거다. 어차피 환율도 방어하려면 별걸 다 했듯이 이 지금 환율을 방어를 금리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 뭔가 대책이 나오지만 좀 더 공격적인 대책이 시장에 꼭 필요할 거다. 뭐 이런 것이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환율 장중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증안펀드 이슈에 대해서 말해주셨고요. 금통위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어떠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여기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동석 MTNW 어드바이저와 함께 시간 지내게 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